마팁은 발도 꽤나 빠른 상당히 좋은 센터백이지만 손흥민은 역습 상황에서 스페셜리스트급 선수예요. 이런 1대1 대결에서 손흥민과의 속도 경쟁을 이겨낼 순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보는 기자입니다. 토트넘이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는데요. 손흥민이 경기 전 인터뷰에서 리버풀이 정말 강한 팀이라고 하면서도 끔찍한 오후를 만들어줄 것이라며 투지를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득점까지 해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손흥민의 득점 장면에 대한 분석과 함께 토트넘과 리버풀전에 대한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손흥민의 득점 장면을 복귀하기 위해서는 이 장면부터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날 토트넘은 기존의 투중미가 아닌 쓰리중미로 나섰습니다. 알리, 윙크스, 은돔벨레가 선발이었는데 손흥민의 득점이 터지는 시점엔 은돔벨레 대신 스킵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도 이 시점까지 5-3-2 포메이션을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한편 리버풀은 4-3-3 포메이션에서 4-2-3-1 포메이션으로 변화를 가져간 상태였어요. 수미를 맡던 모튼을 빼고 공미 자리에 피르미누가 새롭게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딱 4-2-3-1처럼 위치하고 있죠. 지금은 다이어가 볼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토트넘이 전개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은 그림이었습니다. 리버풀 전방 선수들이 패스를 보낼 수 있는 대부분 선수들에게 하나씩 붙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나마 데이비스 쪽에는 당장 공간이 있긴 한데 여기로 볼을 투입하면 바로 조타가 붙을 게 뻔했어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이 오늘 대부분 취하던 방식은 따로 있지만 그건 이따가 전술을 다루는 파트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고, 이 득점 장면에선 일단 다이어가 윙크스에게 볼을 넘겨주면서 전개가 시작됐는데요. 아까 표시했던 대로 사실 윙크스가 볼을 잡아도 크게 뭔가를 해내기란 힘들었어요. 피르미누가 바로 옆에 붙어있고 여차하면 조타까지도 압박에 동참할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윙크스가 볼을 받은 직후의 모습이에요. 분명히 윙크스의 전술적 마크맨은 피르미누였습니다. 근데 피르미누는 일단 윙크스를 방해하는 것에 큰 관심이 없어 보이더군요. 아마 스킵 쪽으로 패스가 투입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여긴 사실 마네가 맡고 있었기 때문에 피르미누가 신경 쓸 필요는 없었습니다. 피르미누의 판단 미스예요. 하지만 사실 그래도 여기까진 괜찮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걸 본 케이타가 갑자기 냅다 앞으로 튀어나갔던 거예요. 이건 완전히 지금 포메이션이 4-2-3-1로 바뀌었다는 걸 망각한 플레이입니다. 얘가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가니까 지금 이쪽 공간은 완전히 뻥 뚫리게 됐어요. 수비형 미드필더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커버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최전선에 손흥민이 있다는 사실은 더욱 리버풀에게 치명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윙크스 입장에선 선택이 별로 어렵지도 않았어요. 한 차례 데이비스에게 볼을 넘긴 다음에 뻥 뚫린 공간으로 직접 침투해 들어갔는데요. 데이비스가 이걸 보고 바로 다시 윙크스에게 넘겨주면서 순식간에 리버풀의 전방 압박을 풀어나오게 됐습니다. 워낙 공간이 많이 생겼었기 때문에 사실 알리를 거쳐서 가도 될 정도였어요. 덕분에 윙크스는 거의 무혈입성하듯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는데요. 전방 선수들이 무력화된 리버풀 수비진은 죄다 중앙으로 좁혀서 쭉 뒤로 물러서게 됐습니다. 근데 애초에 전방 압박이란 것 자체가 수비 라인을 왕창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빨리 돌아간다고 해도 여전히 뒷공간이 너무 넓게 형성되어 있죠. 그리고 토트넘엔 이런 상황에서 매우 위협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파고들기가 너무 좋은 상황이었어요. 아놀드는 일단 자리를 좁히긴 했는데 그렇다고 마냥 중앙에 가담할 수도 없었습니다. 윙크스가 직접 드립을 치면서 쭉 들어올 수도 있었고 측면에서 뛰고 있는 세세뇽에게 넘길 수도 있었거든요. 여차하면 얘네를 막으러 갈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했던 거예요. 거기에 코나테는 케인 때문에 마팁을 도와줄 수가 없었죠. 따라서 손흥민과 마팁의 1대1 대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자유롭게 있었던 윙크스가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는 손흥민의 앞으로 정확한 패스를 넣어줬죠. 마팁은 발도 꽤나 빠른 상당히 좋은 센터백이지만 손흥민은 역습 상황에서 스페셜리스트급 선수예요. 이런 1대1 대결에서 손흥민과의 속도 경쟁을 이겨낼 순 없었습니다. 그나마 리버풀에게 있어 남은 희망은 알리송이었어요. 다행히 빠르게 튀어나오면서 이 위기를 걷어내리라 기대할 수 있었는데요. 이날 어마어마한 선방쇼를 보여줬던 걸 무색하게 만들 만큼 치명적인 실수를 하면서 손흥민에게 그대로 뚫리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빈 골대였죠. 손흥민이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놨어요. 알리송에게 끔찍한 기억을 안겨준 손흥민의 빠른 발이 돋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앞선 장면에서도 나왔지만 이날 손흥민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리고 방금의 득점 장면 외에도 좋은 기회들을 많이 맞이했었는데요. 스탯상으로도 손흥민은 두 차례의 빅찬스 미스를 기록했습니다. 중원의 주축 선수들이 빠진 상황에서 어떻게 이토록 많은 기회를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토트넘이 이날 어떤 전술로 나섰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버풀은 아주 강력한 전방 압박을 주무기로 삼는 팀이에요. 당연히 콘테 감독도 이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주로 나오던 호이비에르와 스킵이 있었어도 이걸 풀고 나올 수 있으리란 보장이 없었어요. 근데 심지어 이번엔 그 둘조차 쓰질 못하는 암울한 상황이었죠. 최근에 리그에서 선발로 나오지도 못하던 중원을 데리고 리버풀의 짜임새 있는 전방 압박을 풀어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긴 힘들었습니다. 지금 장면에서도 보면 거의 모든 선수들에게 리버풀이 붙어있고 심지어 시간이 조금 지체되면 골키퍼까지 압박을 받게 될 판이죠. 그래서 콘테 감독은 선택을 했어요. 그래, 아싸리 중원을 버리자. 이날 토트넘 후방 선수들은 정말 미련 없이 롱패스를 빵빵 날려댔는데요. 골키퍼인 요리스가 11회, 다이어와 윙크스가 각각 13회, 산체스가 7회를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뻥축구 아니냐고요? 네, 이날 토트넘은 소위 말하는 뻥축구를 했어요. 아까 득점 장면이 특이했던 거지 대부분의 전개가 롱패스로 이루어졌습니다. 뻥축구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롱패스 빌드업도 때로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최대한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몇 가지 노림수도 함께 뒀기 때문에 더욱 위협적일 수 있었는데요. 일단 지금 장면을 보시면 우측 윙백인 에메르송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좌측 윙백인 세세뇽은 보이질 않죠. 얘가 이미 꽤 높은 위치로 올라가 있다는 뜻이에요. 방금까지 볼이 토트넘 기준 우측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즉 리버풀 선수들도 압박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쪽에 쏠려 있다는 뜻이 되죠. 우측 윙어인 살라가 센터백 쪽에 붙어 있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그리고 우측 중미인 케이타는 내려와 있는 알리에게 붙어 있죠. 이럴 때 토트넘은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롱패스를 때려 넣었는데요. 바로 리버풀 기준 우측 후방입니다. 아놀드는 그렇게까지 수비력이 좋은 선수는 아니에요. 아주 나쁘지도 않지만 최소한 반대편의 로버트슨보단 떨어지는 편인데요. 하지만 얘를 도와줄 수 있는 우측 선수들인 살라와 케이타는 당장 얘를 도와주러 올 수가 없게 됐죠. 토트넘이 살라와 케이타를 반대편으로 끌어당겼으니까요. 아놀드에게 볼이 갔을 때 얘네 둘의 도움이 없다면 경합 상황에서 나름대로 좋은 결과물을 기대할 만했습니다. 동시에 아놀드가 끌려나가면서 발생되는 공간까지 노리게끔 만들었는데요. 그게 바로 좌측 톱처럼 나선 손흥민이 맡은 역할이었어요. 아까 득점 장면에서도 좌측에서 침투했죠. 콘테 감독은 손흥민을 넘버 10으로 쓰겠다고 인터뷰한 적이 있지만 이 경기에선 아니었습니다. 리버풀전에서 손흥민은 명백하게 스트라이커 역할이었어요. 그것도 득점을 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매우 공격적인 역할이었죠. 이건 토트넘 선수들의 평균 위치인데요. 지금 손흥민 등번호가 보이질 않죠. 케인하고 딱하고 겹쳤기 때문입니다. 투톱처럼 움직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셈이에요. 나머지 선수들은 대부분 후방에서 수비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딱 하나 더 짚어보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좌측 위주로 공격이 이뤄졌기 때문에 에메르송에 비해 세세뇽이 더 높은 위치에 있었다는 점 정도가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건 토트넘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손흥민이 활약하는 데에 있어선 더 긍정적으로 작용된 추가적인 요인도 있었는데요. 바로 리버풀의 홀딩 미드필더에 꼬꼬마 유망주인 모튼이 선발로 나섰던 겁니다. 원래라면 파비뉴가 1순위를 맡게 되고 그 다음으로 핸더슨, 그도 아니라면 티아고가 맡는 자리인데요. 공교롭게도 이 세 선수가 모조리 출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기는 강력한 전방 압박을 구사하는 리버풀에게 있어 매우 대단히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롱볼이 투입됐을 때 우측 윙어, 우측 중미가 죄다 못 도와줘도 얘는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리버풀은 3 중미 중 항상 우측 중미, 지금 케이타가 맡고 있는 이 자리는 굉장히 공격적인 선수를 투입하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도 여차할 때 수비형 미드필더가 수비적으로 도와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리버풀 경기를 꽤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당장 저번 시즌 이 자리에 파비뉴가 못 설 때 경기력이 어땠는지를 잘 아실 겁니다. 아무튼 아놀드가 딸려나간 자리를 공략하려는 손흥민을 이 모튼이 상대하게 됐어요. 안타깝게도 손흥민은 이 어린 선수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선수였습니다. 지금도 토트넘이 좌측 전방으로 길게 롱패스를 찌른 상황이에요. 마티프가 걷어내고 있는데 이게 멀리 가진 않았습니다. 애매하게 이쪽 공간으로 떨어졌는데요. 당연히 이건 모튼과 손흥민 사이의 경합으로 이어지게 됐어요. 안타깝게도 모튼은 손흥민에게 완전히 뒤처졌습니다. 손흥민이 볼을 소유한 뒤에 한 차례 볼을 뒤로 넘겼고 덕분에 토트넘은 매우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죠. 롱패스를 통한 빌드업이었지만 상당히 위협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이날 경기는 심판 이슈만 빼면 아주 재밌게 흘러간 경기였습니다. 누누 감독의 토트넘이었다면 아마 비기지도 못했겠죠. 토트넘이 감독 선임을 아주 제대로 했다는 걸 보여주는 경기였어요.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토트넘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